양극재 쪽에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뭐 다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양극재는 뭐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는 뭐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저는 단연 뭐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BM 이거 두 개 골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차전지 섹터도 왜 주목하냐 하면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구조적 성장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적 관점에서 사놓고 3년을 두고 가라. 조정을 일정하게 거치고 나면 또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두 분이 사실 선대인 소장님 채널에서는 방송을 이제 거의 주마다 한 번 하시지 않나요?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다른 채널에서는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신 적은 또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별로 안 친해요. 비즈니스 관계. 우리 채널만 벗어나면 별로 안 친해요. 근데 또 이사님은 보니까 최근에 다른 기사였는지 유튜브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좌 공개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직접 이제 공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건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사실 계좌 공개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굳이 계좌 공개를 하시게 된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한번 해봤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네. 누구는 또 공개해주고 또 누구는 공개 안 해주고 이러면 또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총 투자 금액이 1억 2,500이고요. 처음에 1억 2,200인 거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총 원금이 이제 1억 2,500이고요. 저번에 8,400이었는데 추가로 4,100만 원 이제 추가 투자해서 이제 1억 2,500이 됐고요. 저번에 뭐 그 K 모 씨가 나보고 이제 투자금 적다고 막 뭘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4,100만 원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불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이 131%, 1억 6,500 수익 나 있고요. 이 1억 6,500 수익 나인 거 중에서 1억 4,300은 이제 에코프로 한 종목에서 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계좌에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예,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우선주, SK이노베이션,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총 7종목. 안 그래도 다른 채널에서 좀 그 코멘트 하셨던 거 저거 누가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 웃겼던 게 다른 어쨌든 뭐 대책점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시니까 김작가 TV에서 같이 토론을 하자. 거기가 비무장지대. 그렇죠. 예, 중립지대. 그거 보고 제가 좀 순간 좀 피식 웃음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판이 마련돼도 아마 안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서로 이제 토론하는 건 쉽지가 않죠. 토론은 저는 언제든 아니 얼마든지 응할 수 있는데 정말요? 이사님도 저는 얼마든지 토론 언제든 환영인데 다만 이제 조건이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를 보내거든요. 같은 이런 애도 오면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고 좀 이제 적어도 헤드급 정도는 돼야지 이제 나도 좀 얘기할 좀 재미가 있으니까 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센터장님 뭐 이 정도 선이면은 제가 이제 언제든지 김작가 TV에서 이제 한번 토론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장님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 분들은 그냥 박 이사님 혼자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1대3으로 해도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의향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 얘기했으니까 소장님은 실제로 또 2차전지로 굉장히 큰 돈 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소장님은 사실 뭐 이사님처럼 하신 건 아니니까 사실 또 굳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개인 정보이니까 직접적인 수익률 여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저는 여쭤볼게요. 뭐 제가 2차전지 관련한 투자를 한 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잠깐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그럼 이사님은? 저는 2022년 6월부터입니다. 2022년 6월이요? 실제는 이분이 돈 많이 버셨다. 나는 여기 매한 피렘이에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주식 당신보다 여기 소장님이 100배는 더 벌었을 거야. 진짜 자랑하지 마. 쓸데없이. 막 1000%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100% 벌가 되면 1000% 벌었다 하던데. 계좌를 까라고 그러면 계좌를 한번 까라고 남자답게. K모가 그래요? 뭐 그분이 언제부터 번 걸 이야기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분보다 수익률 더 높고요. 2019년부터 사실 뭐 주식 투자는 저는 2011년 정도부터 했는데 뭐 그때부터 따지면 뭐 이제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고 뭐 2019년 이제 하반기부터 2차전지 쪽 집중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뭐 그때부터로 따져도 뭐 최소 10배 넘죠.
금액은 금액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금액 얘기하면 사람들이 배 아프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보다 원금이 크셨나요? 작았나요? 2019년에? 네네. 2019년에 원금은 모르죠. 아니 투자 원금이 지금까지 1억 이상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019년에는 이미 제가 박 이사님보다 훨씬 컸죠, 그때도. 이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시청자들 밤에 잠 못 잔다니까, 배 아파갖고. 제가 금액은 제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진짜 그러면 또.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넘어갑시다.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사님은 지금 K배터리 거의 지금 한국에서 홍보 대사이신데 소장님보다 이렇게 3년이나 좀 늦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재주가 없는 거죠. 아니, K배터리 전도사업 뭐 하냐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실속 없고, 실속은 여기서 다 챙기고, 사실은. 나는 이제 얼굴 많이 알려져갖고 맨날 공격이면 당하지. 나는 처음부터 거지여갖고 번 거 얼마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계속 옆에 있어 주잖아요, 진짜. 참. 말씀 들어보니까 소장님이 그냥 묻어가겠다는 게 어떤 의도인지 수익금은 챙기고 이제 논란은 이사님이 담당. 아니, 그냥 그런데 논란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사실은 이제 연구소 차원에서 2019년부터 열심히 좀 소개를 했고, 사실 전에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투자 자체는 2015년 정도부터. 15년이요? 2015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대인이 빅픽처라는 책 내면서, 그때 이미 테슬라에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그때는 당연히 가졌어야 되는 게 맞고, 그때 이미 제가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의 SDI 이런 거 관심 갖고 투자해야 된다. 그랬고, 그때도 이제 소재, 장비 쪽 중에 이제 똘똘한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다가 이제 제가 잠깐 제가 헛바람이 들어서 딴짓을 좀 하다가 몇 년을 비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2018년부터 이제 연구소 복귀해서 그 이후로는 주식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도 많이 소개했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탐방을 주로 저희들은 이제 많이 다니면서 좋은 기업들 발굴해서 소개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회원들한테도 소개하지만 또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저도 꾸준하게 이제 계속 투자를 했던 거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피터 린치라고 제가 괜히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이제 성과나 이런 실력 보면 선대소장이 훨씬 고수세요. 나는 입만 나불나불하지. 별로 영향가 없다니까, 사실 솔직히.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운이 좋았죠, 사실. 2차 전지라는 메가 트렌드를 조금 일찍 발견하고 일찍 올라탄 그 영향이지. 사실 대단히 무슨 투자의 고수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한국의 피터 린치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피터 린치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기업들 특히 중소형주들을 이제 직접 발로 방문하고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거기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사실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선대인 소장님이 2019년부터 이제 한국 2차 전지 사업이 막 태동할 무렵에 실제로 이제 업체들을 많이 가서 그 업체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심과 편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투자 성과로 좀 연결될 수 있어서 이제 초창기부터 해서 돈을 많이 버신 거고요.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 듣기로 이제 지금 한 10,000원, 20,000원대부터 투자하셨던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있고.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10만 원이니까 단가가 평단이. 근데 그걸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그냥 그것만 다 갖고 있었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 이제 아저씨 이사님, 배터리 아버지? 저는 사실은 이제 22년 1월 달에 이제 금양 IR 맞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 갖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에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제 일부 몰직학한 기관들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10배가 올랐으니까 10배 주식 어떻게 사냐. PR이 그때도 80배, 90배 했는데 야, 저런 이제 거품 주식 나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IR 때문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멍청했구나. 그래서 이제 10,000원, 20,000원 비해서는 이제 10배가 올랐지만 그래도 10배 오른 가격이라도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도 들어가서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선대 소장님 비하면 세 발의 패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제가 진짜 박순영 이사님한테 진짜 많이 배운 건 뭐냐면
나는 이제 그냥 이 투자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 발굴해서 이렇게 뭐 탐방하고 뭐 그 관점에서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 K배터리를 둘러싸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걸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어렴풋이 이제 좀 짐작한 부분은 있었는데 아이고 뭐 제가 그까지 나서서 뭘 하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여의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회원들한테 좋은 기업들 발굴해서 소개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짠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노이즈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걸 사실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대우각성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대외적인 발언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박 이사님이 이렇게 뭐 지금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쓰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지만 저도 이제 덩달아서 이게 저도 좀 대중적인 발언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작가 TV에도 이제 제가 등달아 같이 나오게 된 거고. 자, 두 분의 이제 칭찬 릴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젠 배틀 벌어지나요? 디스 해야죠, 디스. 디스가 재밌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에 이제 두 분이 또 서로 각자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니까 종목도 중간 좀 점검점 여쭤보면 일단 이사님이 늘 추천하는 8개 종목에 이제 배터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늘 다 아실 텐데 요거 이제 종목별로 좀 상황 점검 한 번씩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 LG엔솔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AMPC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세액공제 맞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영업이익률 좀 개선되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EP를 언제 달성하느냐, 이게 되게 좀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 부분이 시점이 좀 빨라질 것 같아갖고, 이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기관들이 이제 양극재 쪽은 많이 안 갖고 있어도,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좀 공격도 좀 덜 들어오고 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극재 쪽에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뭐 다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양극재는 뭐 항상 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가장 좀 공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좀 다툼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조만간에 좀 숏스퀴즈 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에코프로비엠 쪽에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갖고 그렇고 뭐 LG화학도 괜찮은 것 같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괜찮긴 한데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 상대가 아닌가. 실제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8개 중에서 안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원자재 쪽 에코프로포스홀딩스는 뭐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올해 한 4분기 정도에 이제 필바라 쪽에서 갖고 오는 이제 리튬 강석을 갖고 저 광양에서 이제 그 리튬을 수산 리튬 정제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되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기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에코프로의 바통을 이어받아갖고 이제 좀 많이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면서 제가 또 포스코홀딩스는 꽤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뭐 잘 모르는 거 잘 모른다 지고 뭐 잘 모르는 거 잘한답니까. 그 나노신소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옆에 아마 잘 아실 테니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나노신소재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그게 지금 기술 쪽 진행 방향이 응급제 쪽에 이제 지금 LG 쪽에서 퓨어 실리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리콘을, 응급제 실리콘을 100% 하겠다는 이제 뭐 그런 기술 방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갖고 이제 나노 기술 쪽을 이제 2차 전지 쪽에 적용하는 거를 좀 확대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어갖고 이름대로 이제 나노 신소재니까 나노 쪽에는 얘들이 좀 강점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갖고 좀 장대성을 보고 제가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개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만 왜 고평가로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거는 이제 좀 괜찮다고 여전히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의 한 70% 정도가 적정선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값이면 에코프로비엠을 사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매도, 그 다음에 뭐 리듀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리포트 내고 안 좋은 소리 막 하고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대개가 다 매수예요. 발견이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개간들 반대로 하면 항상 돈이 생기는 거니까 예, 같은 값이면 포스코 퓨처엠을 팔고 에코프로 BM으로 가는 게 제가 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모르신다고 하는 나노 신소재는 이제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아니 뭘? 아니 자기가 소개했으면 자기가 잘한다고 해야지 뭘? 아니 뭐 굳이 그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 없어요. 대충 느낌으로 투자해도 돈만 벌면 되지 뭐 그거 뭐 알아갖고 뭐 대학 논문 쓸 겁니까? 기술적 방향성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퓨어 실리콘이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제 이 실리콘 배합 비율을 대략 한 5%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진짜 퓨어 실리콘 단계로 가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분명히 기술적인 방향성은 맞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지난 방송에도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혹시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신 8개 종목에서 이제 이 8개 안에서요, 상대적으로 이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거는 그 중에서 난 특히 좀 괜찮게 보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제 뭐 8종목 중에 저 같으면 투자 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거는 하여튼 저는 뭐 SK온이 상장되고 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 평가를 받고 난 단계부터 그냥 뭐 투자하면 투자하지 지금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적도 사실은 이게 빨리 뭐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플레이어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실적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주가가 미리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편입니다. 나노 신소재가 다른 이제 그런 거고요. 8개 중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 8종목 중에 사라 그러면 저는 단연 뭐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 BM 이거 2개 골랐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저는 최근에 제가 4종목을 샀는데 어떤 거였나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G화학 우선주를 샀거든요. 그때 살 때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샀어요. 4,100만 원을 나눠서 샀는데 그 중에서도 비중을 포스코홀딩스하고 제가 에코프로 BM을 제일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견은 대충 보는 눈은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이사님이 언급한 종목 중에서는 2개 좋게 보는 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은 동일한 거고, 근데 이제 LG화학과 에코프로는 이제 이사님은 더 사고 계시고. 근데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올해 책도 너무 잘 되셨고 강연도 잘 되고 있어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뭐 더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현금이 들어오니까 또 더 사실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느 쪽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변동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시점 봐서 이제 그 시점에 제일 유리한 걸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시청자 질문 한 개만 드리면 리튠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SK온 물적 분할이 확정된 상태에서 배터리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SK이노베이션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시청자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SK온이 상장되기 전에? 전에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은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거죠. 상장된 이후에는? 상장된 이후에는 그때 어떤 뭐 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걸 좀 봐서 적절한 수준이고 성장성에 비해서 뭐 주가가 비교적 뭐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SK온은 후발주자이긴 한데 이제 굉장히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LG엔솔은 이미 이제 워낙 뭐 최강자이기도 하고 또 이미 이제 상당한 수익도 올리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물적 분할 완료돼서 이제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뭐 투자하는 게 깔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SK온은 이제 이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직접. 그럼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상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정유화학 부문까지 같이 이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 그게 SK온은 아직 이제 흑자 전환을 못한 상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밸류에이션도 되게 애매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단계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SK온이 상장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지금 뭐 시총 받고 있는 걸 제대로
수준에서 크게 못 벗어나게 받고 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되게 저평가 상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 캐파 증가에 따라서 실적은 가파르게 늘어날 거고 SK온이 아직 수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LG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또 적자가 나는 영향도 강한데 그게 이제 수율은 언젠가 계속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또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이 흑자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사님은 아까 전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G화, 에코프로 이렇게 4개 종목이 좀 주도주라고 하셨는데 또 갖고 계신 뒤에 두 종목은 왜 좋게 안 보시니 조금 다른 종목 대비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에코프로하고 LG화학. LG화학 우선주. LG화학은 저도 당연히 좋게 보고 에코프로 다 좋게 보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에코프로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가치, 그 사업의 가치 이런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성장성 워낙 뛰어난 사업들 여러 개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 재벌 지배 구조의 그런 어떤 지배 구조로부터 시작한 그런 문제의식이 자꾸 강하게 배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에코프로는 그런 재벌 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 같으면 알파벳 하나만 딱 상장돼서 거기에 딱 투자하면 되는데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은 이미 상장돼 있고 또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제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이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따져줘야 되나 그리고 또 지주사로서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줘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딱 명확하게 이렇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건 결국 이제 시장이 판단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쨌거나 이 시장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의 그 성장성 자체를 되게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 거고 그 자회사들이 계속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상당히 지금 수준의 가격은 그냥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가치 디스카운트가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또 좀 달리 볼 여지들이 약간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힘들면은 스스로 좀 약간 투자를 유보하는 경향이 좀 있죠.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님이 제가 여쭤보면 에릭님께서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상장이 예상되는데 모 회사인 에코프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박 이사님 이전 강의 내용에 주가에 긍정적이라 하셨는데 왜 긍정적인 건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할 텐데 상장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 가격이 되게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숨어있던 보석이 발굴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고 부정적인 요소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제 자회사 디스카운트 이중상 더블 카운팅에 관련된 이제 디스카운트 부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쁜 부분으로 작용할 텐데 그러니까 양쪽 간에를 다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부가 있을 건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가 훨씬 이제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주사 지금이 되게 이제 이 과거부터 이제 지주사 관련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가 크게 두 파가 있어요. 가치주 지향하는 이제 펀드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모멘텀 이제 주로 투자하는 펀드 파가 있는데 가치주 쪽에 이제 좀 펀드하는 대표적으로 그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제 이치원 의장님 같은 경우는 지주사 할인은 말도 안 된다 하는 이제 입장이고요.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저도 그쪽에서 가치주 쪽에서 주식 펀드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인정 못한다는 쪽이고 반대로 이제 모멘텀 쪽을 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덕지덕지 자회사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면 모멘텀 플레이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만 하는 회사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가치주하고 이제 모멘텀 투자하는 이제 펀드하고 둘이서 경쟁을 하다가 가치주가 졌어요. 모멘텀이 대세가 되면서 그러면 자금이 계속 굴러 몰리니까 지주사가 원래부터 지금 이제 50%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 지주사는 제도가 생긴 게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그때 처음에는 한 70%, 80% 지원받았습니다. 디스카운트가. 그러니까 이제 20%, 30%만
할인 안 받았었는데 그 할인폭이 이제 이 가치주 펀드들이 계속해서 세를 잃고 그 돈이 빠져갖고 이제 성장주 펀드, 이제 모멘텀 투자하는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그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지금은 이제 50%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과거처럼 뭐 70%나 80%나 이 정도 수준으로 한 3, 4년 들고 가면 그런 식으로 좁혀가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지주사도 좋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소장님 왜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계세요? 절대 내가 모멘트 플레이 하는 사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소장님이 이제 투자를 하신 2015년만 해도 이런 흐름이 완전 굳혀져 갖고 이게 이제 더블 카운팅, 지주사 할인 이런 것들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투자를 하셔갖고 아니 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런 것보다 그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제도들이 사실은 투자자 친화적인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시 되는 건데 미국에서 보면 이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돼 있지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지주사들이 막 이렇게 막 늘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또 중복 상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게 무슨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뭐 모회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 상장되는 이런 패턴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집단 소송 제도라고 클래스 액션에 의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기존 주주들한테 손해배상을 당하거든요.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보는 거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뭔가 중복 상장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제가 이제 투자 리스트에서 대체로 좀 이렇게 배제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전에 박 이사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박 이사님 타픽이 올해 에코프로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그냥 박 이사님 믿고 그냥 좀 투자할 걸. 결과적으로 보면 좀 약간 후회하고 있는. 자, 그럼 이제 이사님 타픽 종목들은 들어봤으니까 소장님은 이제 이사님처럼 뭐 8대 종목 이렇게 명확하게 늘 자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이제 종목별로 가끔씩 딱 흘리다 보니까 분명하게 뭔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장님이 실제로 좋게 보시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는 뭐 좋게 보고 있고요. 좋게 보고 계시고. 예. 이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늘 꾸준하게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오늘이 며칠인가요? 5월 8일. 네, 5월 8일. 예, 오늘 기준으로 사실 조정을 꽤 받았어요. 한 20% 정도 이상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공매도도 많이 쏠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또 빌미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고밸류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잠깐 뭐 옆으로 빠지면, 아니, 1년 반, 2년 전까지 자기네들이 뭐 이 2년치 실적을 땡겨와서 퍼 72배씩 막 불러대던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퍼 30배, 35배 정도 됐다고 이거 고평가고 그래서 홀드고 리듀스고. 포스코 퓨처엠은 그 2배라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도 퍼 72배를 부여해서 막 부른단 말이에요. 없는 논리를 아예 만들어서라도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논리에 갖다 대지도 않아. 그냥 지들 마음대로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불러대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아니 에코프로비엠이 왜 고평가냐고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바이라고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은 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그 기관들의 엉터리 보고서들 때문에, 의도 스킨 엉터리들 보고서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좀 못 담았던 분들한테는 조금 기회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인 것 같다, 다행히.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은 제가 최근까지는 좀 비중이 많지 않았다가 좀 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그 하반기 가면 이제 필바라 강산에서 리튬 그 생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멀티플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스몰캡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데, 대형주 중에서 되게 안정감 있게, 그러면서도 향후 업사이드가 큰 종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단연 지금 업사이드가 되게 큰 종목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제가 종목이 많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이제 1등주니까 투자하기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는 지금 이제 원래 제가 알기로는 L사향 대규모 전기 공급 계약이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이 코스모신 소재는 지금까지는 ESS향 그 양극재 공급만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L사향, EV향, 그러니까 전기차향 양극재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것 같고. A사향 하면 사람들이 듣고 다 알잖아요. A사향 이래야지 모르지. 아니 근데 그러면 A로 시작한 걸 또 찾을 거 아니야. 아니 그 A사라고 하면 다 알지. 그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든지. 숙일 거면 A, B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모르죠. 그거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거 지금. 뭘로 할까요 그러면? 예? 아니 뭐 한 김에 그냥 LG라고 해요. 그냥 깔끔하게. LG 쪽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게 나오면 이제 이 회사가 좀 양극재 업체로 그동안 좀 막 너무 후발주자로 인식이 돼서 그랬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그게 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LG뿐만 아니라 삼성 또 SK온까지, SK온도 지금 코발트 프리 쪽 지금 그 클테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의 막빠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미 지난해 뭐 기사화돼서 상당히 진척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그 리튬 광산 확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리튬 광산의 가치도 상당히 크다, 그게. 그게 특히나 무슨 뭐 저 호주나 뭐 칠레 이런 것도 칠레는 지금 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네. 뭐 국유화 이슈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뭐 그런 이슈 전혀 상관없이 미국 한복판에서 나오는 강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거라서 저는 하여튼 뭐 계속 중장기적으로도 여전히 뭐 좋게 보고 갖고 가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물론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약간 이제 뭐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올 초 대비하면은 뭐 거의 200 몇십 % 이상 오른 상태니까 단기적인 주가 부담은 있으나 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FNC는 저는 기존에 이제 저 장비주 대장은 PNT라는 회사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PNT라는 회사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글로벌리 경쟁 업체도 있고, 뭐 그런데 윤성 FNC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리 경쟁 업체가 없어요. 한국 1, 2, 3등이 글로벌 1, 2, 3등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믹서인가요, 여기? 예, 믹싱 시스템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배터리 생산 공정 중에 전극, 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기술적 장벽이 높은 이제 공정 장비들이 다 전극 공정에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일 중요한 게 믹싱하고 코팅 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믹싱은 공간 높이 한 5, 6층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 30m 정도 공간을 차지해요. 네. 예,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만.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이 캐파 투자할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코팅은 이제 면적이 넓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하여튼 높이를 결정하는 게 믹싱 공정인데 이걸 5분의 1 사이즈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이미 파일럿 단계에 진입해 있는 회사가 윤성 FNC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PNT는 지금 뭐 자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돈 끌어 쓰고 있고 이런데 윤성은 자금 구조가, 재무 구조가 깨끗해요. 그리고 제가 뭐 주주총회 가서 저 대표하고 간담회도 갖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마인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SK, LG뿐만 아니라 올해 유럽 고객 사양으로도 아마 수주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가면은 실적이 지금 PNT가 대장주라고 하는데 PNT하고 실적이 내년 실적이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내후년 정도에. 네. 그런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게 재무구조라든지 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떤 그 성장의 여력, 네. 글로벌 경쟁 상태 이런 걸 따지면 PNT보다 더 좋은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히려 어떤 장비주의 대장이 윤성 FNC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알미늄은 이제 이게 이제 양극박 업체인데요. 그 양극박은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생활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인데 그게 이제 그 양극 집전체라고 해서 그 이 양극박으로 쓰일 때는 굉장히 이제 얇게 예, 막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게 이제 강폭으로 그렇게 만든 게 기술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비 자체가 진입장벽이에요. 독일의 아켄바흐라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ASML이 있듯이 네. 이게 이 압연기를 받아와야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양극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장비 자체를 받아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일단 받아올 수 있는 업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업체가 굉장히 제한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내 글로벌리 뭐 이제 우싱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국내 업체들이고, 국내 업체 중에서도 이제 탑2가 DI 동일하고 이제 사마알미늄인데, 왜 사마알미늄을 더 저는 좋은 업체라고 보냐면, 네. 얘는 그 채널이 매출 경로가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LG 엔솔이나 SK온 쪽으로 들어가는 양극박이 있는 한편, 그 LG 엔솔향으로 이게 그 파우치 필름을 이제 율천화학이 앞으로 대체해서 일본 업체들을 대체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 업체향의 이제 파우치 필름에도 이제 그 양극 포장재가 들어가고, 포장재라고 해야 되나, 양극 하여튼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뭐 한 25% 30%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고마진 사업인데, 그 매출 경로가 2가지로 생기고, 그 다음에 DI 동일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LG 엔솔하고 이제 도요타 통상, 도요타 네. 이제 자동차 쪽이죠. 네. 그러니까 각각 지분 투자를 해서 이게 사마알미늄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가 났는데, LG 엔솔하고 이제 도요타하고 조만간 이제 그 미국 쪽에 뭐 JV 체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은 그냥 사마알미늄 물량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볼 때, 사마알미늄이 이 양극박 업체 중에서 탑이다. DI 동일은 별론가요? DI 동일도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데, DI 동일은 이게 왜 이런 거잖아요. 되게 구닥다리 업체들이잖아요. 아, 예, 예. 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DI 동일은 그냥 이제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부릴 것 같아요. 왠지. 그분이.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이 추천하는 종목들 특성을 보면 네네. 이게 핵심 종목들이 아니고 주변부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핵심 종목이 너무 올랐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그냥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I 동일 아까 사마알미늄하고 비교하면 사마알미늄은 이게 이제 원래 사마알미늄도 원래 예전 경영자는 어찌 보면 좀 수십 년 동안 2차 전지 산업에 들어오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매출이 거의 일정하던 기업이에요. 아니 우리 그 부엌에 쓰는 그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그 음식 포장하는 거. 그거 만드는 업체였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성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만하게 이제 그냥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판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그 판에서 이 정말 커지는 시장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경진의 어떤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DI 동일은 원래 이제 방직 사업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DI 동일이라는 게 동일 방직. 동일 방직.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오는 정도 선에서 거기서 조금 더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직 좀 강해 보이고. 근데 이제 LG 엔솔 같은 이렇게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니 2025년, 2026년 가면은 막 이렇게 소재 쇼티지가 나기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처럼 막 엄청난 시장 사이즈는 아니지만 양극박도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얼토당토 않게 이게 뭐 양극박 이런 게 부족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 셀을 못 만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급해서 직접 이제 아예 지분 투자를 하고 이사진 파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멱살 잡고 이제 LG 엔솔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적극적으로 캐파 정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성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캐파로만 보면 DI 동일이나 사마알미늄이 비슷한데, 향후에 성장성은 사마알미늄이 제가 볼 땐 거의 2배속으로 빠르지 않을까?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DNT는 이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양극재, 그러니까 사실 전극 공정에 이제 기술 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에서는 사실 기술 장벽이 별로 높은 게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 근데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 하나 생긴 게, 그 조립 공정 안에서 노칭 장비 쪽에서 원래 이제 기계 프레스식으로 이렇게 찍어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걸 대체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노칭을 적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음극재 쪽 레이저 노칭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양극재는 이게 양극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양극박은 이게 레이저를 이렇게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걸 반사하는 걸 넘어서면서 이렇게 이 노칭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레이저로. 그래서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근데 이걸 DNT라는 회사가 해냈거든요. 이 회사가
상당히 기술적인 그 어떤 회자도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LG의 전속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가장 캐파 증설을 많이 하는 LG라는 회사에 독점적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향후 수주와 실적 성장이 특히 올해 이후로 굉장히 가파를 건데, 네. 이 회사의 장점은 윤승 FNC는 뭐 물론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여전히 저는 뭐 그렇게 안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윤승 FNC는 워낙 이제 저평가 상태다 보니 뭐 그렇긴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200 몇십 %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DNT는 올 들어서도 한 7, 80% 이 정도밖에 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 80% 밖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개 분들은 지금 기본 마이너스 한 1, 20%는 다 깔고 가고 있을 텐데. 아니 사실 올해 우리 연구소 소개한 종목들 중에 제일 적게 흐른 편이라서. 근데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요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님이 지난 1년 동안 쭉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을 이제 갈무리해갖고 올리는 거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피해가요. 진짜 기가 막히게 피해간다니까. 오르는 종목들. 그 떨어지는 종목들만, 정확하게 집어갖고, 2차전지 웬만한 거 다 올랐는데, 그분이 찍으신 건 기가 막히게 떨어진다니까. 아까, 안 그래서 DI 동률도 나는, 알박이 지금 중요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때 한번 얘기하셔갖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천하셔갖고 좀 문제가 있나? 혹시 좀 찜찜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 사실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하나기술은 뭐 플레이어사향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그 사실상의 수주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 수주 공시로 안 나오니까 네. 아마 이제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장비 중에 그냥 만만한 주가가 안 오른 종목 중에 사고 싶다 이러면 뭐 접근 가능하고요. 탑픽은 아닙니다. 아, 탑픽 아니고요. 티스스틸 뭐 매력적인 회사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독점이에요, 얘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계약이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려면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향후 한 3, 4년 정도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한 300% 이상 올랐을 거예요, 얘가. 네. 근데 그런데도 지금 멀티플이 올해 추정 영업이익에 대략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캐파 증설을 하면, 이거 캐파 증설 8월부터 하는데, 캐파 증설을 하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거의 확정적인데, 내년 실적이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한 1,300억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렇게 올랐는데도, 내년 추정 영업이익 멀티플의 한 8배? 9배? 네. 8배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한 7월 요 무렵에 이제 여의도에서 막 밀었던 게 있어요.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해가지고 그때 항상 나왔던 게 TC 스틸하고 동국제강인가? 동국제강인데 예.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동국제강하고 동원 시스템 이것도 회사를 디스해야 돼요. 디스 좀 하십시오. 알아야죠. 묘하게도 동산업하고 동원 시스템즈를 또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그 같은 거 몰고 가시는 거 아니 같은 맥락에 있는 주식인데 딱 그 찍으면 그걸 안 누르니까 내가 저기 해놨거든요. 그때 7월달 그 얘기할 때 내가 사실 되게 좀 불만했었던 게 아니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하면 금량 좀 넣어주지. 우리도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만들잖아요. 아니 우리는 언급을 안 하고 맨날 이제 동국제강, TC 스틸도 같이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TC 스틸하고 동원 시스템즈 얘기해갖고 내가 이제 관련주로 해서 넣어놓고 매일 보는데 보면은 놀라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해갖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걔들은? TC 스틸이 지금 독점이고요. 동산업이 이제 새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여러 경로로 다 각도로 진짜 확인을 해봤는데 이건 뭐 업계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 두루두루 다 확인해본 결과로는 이게 진입이 3, 4년 안에 안 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보통 예를 들면 아까 뭐 양극박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 그건 무슨 기술적 장벽이 있어. 뭐 티스틸? 뭐 그거 출판인데? 그건 무슨 기술적 장벽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저희도 탐방 가보면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관이 깨지면서 되게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삼알미늄도 그렇고 이런 이 티스틸 같은 경우도 그런 되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있어요. 일단 표면 처리, 도금 처리하는 그 표면 처리 기술, 이게 업력이 상당히 오래돼야 되고요. 그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기술이 뭐냐 하면 이게 이 니켈 도금 처리를 했을 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그 배터리로 치면 배터리가 계속 이제 충방전 되는 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녹이 안 쓸어야 되는데 녹이 안 쓸게 하는 기술인 거거든요. 이게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녹이 안 쓸게 하는 그 기술이 되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이제 TC 스틸은 지금 이미 완성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 동산업 진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금방 안 되고, 특히나 이거는 포스코에서 그 블랙 플레이트라고 하는 습도 강탄이라는 걸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네. 네, 아까 독일 아켄바흐사의 압연기를 받아야 장비 생산할 수 있듯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한테 그걸 못 받으면 네.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거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제 고객사한테 배터리 셀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퀄 테스트를 다 통과한 걸 입증해갖고 갖고 와야 포스코가 아 그래 그러면 조금 더 할당해서 만들어줄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게 동산업도 그렇고 동원 시스템즈도 네. 그렇고 그 동산업하고 동원 시스템즈가 연결해서 이제 같이 하겠다는 건데 네. 동원 시스템즈는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이제 동산업 만드는 걸 활용해서 이제 캔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 데보 마그네틱인데요. 데보 마그네틱은 전에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소개했고 뭐 소개한 시점에서 최대 이제 한 4.5배까지 오르긴 했었는데 최근에 대주주들 간에 뭐 분쟁이 일어나서 회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회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는 투자하기 이제 좀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이미 데보 마그네틱은 저는 예, 뭐 저희 자체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미 이야기했고 회원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예, 뭐 더 이상은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게 좋다. 그럼 소장님의 탑픽은 에코프로인, 포스코홀딩스, 코스모 시서지, 윤석 FNC, 3알미늄, DINT, TC 스틸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이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했네요. 이사님이 늘 이제 소장님, 이제 한국의 피터 린치다. 예. 이렇게 극찬해 주셨는데, 예. 그럼 그만큼 그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분은 이제 동국산업,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 그 다음에 TC 스틸 세 군데를 기업 방문해갖고 리포트를 바이를 동국산업하고 동원 시스템즈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업 탐방을 이제 그 열과성을 다 해갖고 안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사님께서는 소장님이 좋게 보시는 추천 종목 중에서 이사님이 겹치는 거 말고 나머지 중에서 괜찮게 보시는 건 혹시 있나요? 전 내 거 말고 딴 거는 별로 관심 안 갖기 때문에. 아니 피터 린치라면서. 아니 그 피터 린치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아닌데 뭐 내가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 모르고요 나는. 예. 내가 보니까 이분은 침이 안 걸릴 것 같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 저기 진짜 한국의 피터 린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표현 쓰면 되나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기업 방문 막 해갖고 리포트 쓰고 이게 사실 본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기저기 얘기 쭉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아 이게 이 중에서 제일 좋겠다. 딱 집으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딱 집으면 계속 틀리잖아요. 틀린 것만 골라서 집잖아요. 여기 저기 그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IR 해갖고 여의도에 사실 웬만한 매니저들 내가 안 만나볼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가서 야 우리 회사 좋다 막 얘기해도 다 들음총 만척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저기 우리 저 소장님 따갖고 딱 얘기 딱 듣자마자 야 이거 10배 가겠다. 실러갖고 작년에 선대용으로서 제일 이제 회원들한테 이익 많이 주는 종목이 금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여기 애널리스트 이런 애들은 기껏 하는 얘기가 야 저 회사가 해갖고 뭐 저게 생전 처음 듣는 회사가 배터리 과연 만들어지겠어? 가능하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콩고 민주광고 리튬 광산 얘기하면 옛날에 뭐 CNK 다이아몬드 광산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그러니까 니들이 발전이 없어요. 만사가 그렇게 부정적이면 이게 콩밥 하나 안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안 되는 것만 갖고 안 될 이유만 자꾸 찾으니까 영영 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요 말씀은 좀 드릴게요. 이게 뭐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증권사들이 탐방하는 거랑 우리 탐방하는 게 좀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증권사들이 탐방한다고 하는데 주로 떼거리로 같이 오거나요. 그렇게 해서 보통 길어야 1시간? 뭐 4, 50분 뭐 그냥 IR하고 그걸로 이 회사 다 알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희는 어떻게 가냐 하면 보통 탐방을 하면 2시간 이상 합니다. 네. 그 회사 관계자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하도 막 질문을 집요하게.
전화를 맨날 해갖고 귀찮아 죽겠어요, 진짜. 자기네 전화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 금양에. 예. 아예 담당자니까. 아니, 뭐, 방송 같이 하려고 했지, 뭘, 진짜. 아니, 회사에 대해서 툭하면 전화해갖고 많이 물어보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안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탐방도 그런데 한 번에 거친 게 아니라, 네. 변화가 생기면 몇 번을 가요. 그러니까 몇 번을 가고, 그 다음에 수시로 또 통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조그만 공시가 나온다든가, 네. 또는 뭐 전방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어떤 뭐 LG엔솔에 뭐 어떤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뭐 또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면 그 기업에 어떤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시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판단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네. 그 회사나 그 회사가 놓인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저희가 생각할 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보다 적어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섹터 또 그 기업들에 관해서는 뭐 저희는 국내 어떤 증권사 애널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되는데 얘들은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스몰캡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좀 풍조가 좀 이상해 갖고 뭐 이제 좀 향을 받는다든지 뭐 접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리포트 좀 써주고 향이나 접대를 안 주면은 리포트 안 써주고 뭐 그런 식이에요. 실제로 이제 아니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최근에 그때 이제 와갖고 쌍팔연도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 스모캠 TV에서 그 문제 생겨갖고 잡혀다가 썼잖아요. 선행 매매해갖고 스모캠 팀 주식을. 선행 매매한 게? 네, 선행 매매해서 그때 이제 사장인가 부사장인가 불명예 퇴진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불과 1,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일들이 특히 스모캠 팀 쪽에 되게 많거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자, 시청자 질문 어그로TV님이 남겨주셨는데 요즘 2차 전지 호재가 떠도 잘 안 오르던데 두 분께서 생각하는 주가가 오르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2차 전지가 좀 언제쯤 어떤 신호나 뭐 뉴스나 오르는지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막 지 알아서 오르겠죠. 때 되면 오르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거를 알면은 사실은 이제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정확한 시점에 투자를 하고 빠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촉매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어떤 촉매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호재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좋은 호재에도 주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사놓고 3년을 두고 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답은 모른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 소장님은요? 저는 이제 뭐 실적 중심 투자자 이런 표현도 스스로에 대해서 쓰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 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하고요. 주가가 오르는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들 대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주가는 오른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실제로 그거는 뭐 그냥 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뭐 온갖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너무나 뚜렷한 경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섹터도 왜 주목하냐 하면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구조적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섹터가 어딨나요? 에코프로 BM 지난해 3배 넘게 성장했고 올해도 거의 더블 가까이 성장할 건데, 아니 이런 매력적인 섹터가 국내에 어디 있나요 지금? 제가 사실은 2차 전지만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고요. 뭐 반도체부터 해서 패션 기업 뭐 온갖 섹터들을 다 받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섹터에 좋다라고 해서 가봐요. 가보면 아니 뭐 많이 성장한다는 게 1년에 30% 40% 이렇게 성장한다는데 2차 전지는 예를 들어 삼화알루미늄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회사가 뭐 지난해 2천억, 3천억 이런 매출을 하다가 한 2년, 3년 지나면은 1조, 2조 매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잠재력이 있는 지금 잠재력이 있단 말이에요. 티시스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그냥 뭐 실적이 매출이 한 6,500억 뭐 이러다가 내년 되면은 뭐 1조 2천억 이렇게 가고 한 번 캐파 정수를 더 하면은 이게 막 갑자기 1조 5천억, 2조 원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한 데가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 FNC 예, 지난해 2,300억 매출했는데 올해 4,500억에서 5,000억 매출할 거고 내년 가면은 8,000억에서 9,000억 잘하면 이런 매출을 하는 회사로 변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니까
이런 회사가 절비하는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 들어서 워낙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뭐 워낙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뭐 박 이사님 말대로 조정 없는 우상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하도 이제 뭐 증권가에서 계속 부정적인 어떤 노이즈들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는 건데, 사실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조정을 일정하게 거치고 나면 또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전히 올해 안에 한국 그 2차전지 섹터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고, 특히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 받는 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한 75% 이상이 한국 업체 걸로 나왔고, 추가되는 모델들은 한국 업체들 걸로 주로 되기 때문에 한 80% 이상이 한국 배터리로 채워질 건데 그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걸 반영 안 해주겠냐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 올 때 조금씩 더 분할 매수해서 한꺼번에 왕창 담을 필요는 없지만 자금 여력이 되는 한 분할 매수해서 담아 놓으시면, 저는 또 일정한 시점 지나면 그 반등하고, 뭐 박 이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시면 한 3, 4년 정도 그냥 2차전지 담아두면 그냥 몇 배 불어난다. 근데 이게 뭐 특출한 재주가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3년, 4년 동안 지금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많이 올랐지만 다시 여기서 3배 정도 더 오른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좋다고 보는 종목들은. 근데 일반인들이 뭐 이것저것 이 종목 샀다, 저 종목 샀다가 이런저런 투자했다가 그러면 1년에 평균 70%, 80%씩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건데 그럴 자신이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 그냥 2차전지 섹터에 좋은 종목들 조정받았을 때 좀 비중 실어 넣었다가 그럼 3년 4년 갖고 가면 그게 3배 오르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수익률 잘 올리고 주식 자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아니냐는 거죠. 그 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놔두고 왜 엉뚱한 방법을 쓰냐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하신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네가 2차전지 과외를 부추기니까 내가 너를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최근에 제가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이제, 가치 투자. 그분이 이제 보면은 대충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좀 좋아하시는 종목이 하이브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좋은 주식입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 되게 좋고, 거기에 이제, 뉴진스라든지 이제 르세라핌 이제 되게 사랑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잣대를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들여다서 보면, 하이브가 지금 올해 들어갖고 2배 올랐어요, 가격이. 200% 올랐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그 하이브가 더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주식 자체가. 그 다음에 PR이 하이브가 지금 대략 한 60배 정도 돼요. 그 하이브 비싸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진짜 가치 투자자면 내가 이거 쭉 갖고 있었는데, 가치가 너무 오버밸류 돼서 이거 팔고 저평가되어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브는 좋고 이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나는 가치 투자니까 하이브를 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야 뭐 고려아연이나 사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좀 앞으로 장래가 걱정돼서 내가 이제 업계 선배의 입장으로 좀 공부 좀 해라. 좀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좀 잘난 척 좀 그만하고. 누가 한국의 워렌 버핏 이런 자꾸 얘기하면 아닙니다. 저 한국의 워렌 버핏 아닙니다. 저는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말을 좀 들어요. 좀 제발.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제가 부연 설명 좀 하면 고려아연도 사실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주변부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기존에 뭐 재련 사업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새로 이제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여러 측면에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동박산업 쪽으로 보자면 동박에서는 물론 이제 거기는 글로벌 경쟁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SKC랑 지금 이제 롯데에 인수된 그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스, 지금 롯데 뭐더라? 이름이 길어서 자꾸 잘 못 외우는데. 롯데 머티리얼즈. 뭐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기랑 그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있고, 지금 제일 후발주자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동박이 필요한 시기 2026년 이때 가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참 이제 막 쇼티지 나고 할 텐데, 그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실적이 안 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사양의 동박밖에 공급 못 하는 수준이거든요. 기술적 수준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도 뭐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스터디 많이 했다. 막 그래서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쪽 뭐 밸류가 너무 높은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면서 밸류가 싼 거 이런 뭐 기업들을 투자한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차전지 섹터를 제대로 알고 그 산업을 제대로 알고 그 기술을 제대로 알면 고려아연은 그게 탑픽으로 꼽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게 말은 자기네들이 2차전지 섹터 우리도 충분히 스터디 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스터디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자기네들 이제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가치 투자는 아닌데 자기네들 관점에서 2차전지 섹터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나니까 아, 좀 남은 거 없나 이렇게 보면서 아, 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네. 그러니까 야, 괜찮아 보인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주가가 별로 안 오르고요. 실제로 뭐 월드로스도 거의 안 올랐죠, 그거. 그러니까 당신이 되게 이제 그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이제 그분이 이제 한투에서 고유재산 운용을 할 때 제가 대투에서 고유재산 운용했었습니다. 라이벌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후에 이제 나는 좀 그 인생이 잘 안 풀려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 아니 근데 너무 잘 풀리고 있잖아. 제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지난 1년 사이에 야 나는 이렇게 단기간에 막 그 유명해지고 막 부상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제가 거의 동급일 정도로 옛날에 라이벌일 정도로 내가 내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업계의 선수예요. 예. 박 이사님이. 그러니까 우습게 자꾸 그냥 부산에 저기 배터리 말다운 아저씨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랄까 이제 좀 과거 같은 그런 열정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선배들 입장으로서 충고를 하자면, 거기 책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대학생 하다가 이게 이제 이런 자문사 차리고 해서 그 기업 방문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가슴이 뛰고 좋았다는 얘기하는 거 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래야 돼요. 나이 많지 않잖아요. 뭐 40대 중후반일 텐데 지금도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 직접 자기가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하고 거기서 얘기 듣고 공부하고 이래야지 자꾸 실력이 늘지. 밑에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채용해서 걔들한테 다 시키고 걔들 보고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나이도 아직은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해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탐방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자세가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시청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타이드님께서 에코프로비엠 주주입니다. 최근 대주주 특수관계인과 임원이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주식에서 회사 관계자의 주식 매도는 단기 고점으로 해석되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주들의 믿음처럼 회사의 성장과 주가 상승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대주주나 임원의 주식 매도가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요. 향후 대책과 주주로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한 그대로 지금 읊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한 그 논리를 그대로 듣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특수관계인과 임원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건 사실인가요? 아니죠. 소량이죠. 판 건 사실인데 그 양이 대량인지 소량인지는 이제 각자 영역이 다른 거죠.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게 임원이 그냥 이제 뭐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스톡 옵션을 받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행사한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분석이냐 하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그 내부자가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그거는 바닥 신호인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내부자들이 팔았을 때는 꼭 그게 고점이라는 신호가 아니다. 다양한 이유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금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저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아니 어떤 사람도 다 자기 생활에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갑자기 집을 사야 될 것도 있고 뭐 자녀 결혼을 치러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자기가 뭐 빌린 빚이 많았는데 뭐 물론 좀 웬만큼 올랐으니까 뭐 이 정도쯤에서 한번 나도 수익 실현하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그 데이터 분석 결과는 그래요. 이게 주식을 산 경우는 대부분 바닥인 게 맞았고 근데 막 이런저런 이유로 팔았을 때 그 팔았다는 게 꼭 고점이라는 신호는 명확하지 않다. 이게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파는 게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고점을 인식해서 팔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네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고점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난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공시한 것도 아닌데 쥐가 넘겨짓고 고점이라고 인식해서 팔았다. 이렇게 질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질문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3%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듣고 와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라서 판 게 아니고 이게 뭐 내가 집을 사서 팔았다든지 이제 뭐 그런 빚이 져서 도박 빚이 노름빚이 좀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갚으려고 했다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예를 들어도 참 재밌지 않아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드시 고점이라고 인식해서 판 그게 아니고 그냥 두 번째 뭐냐면 고점 여부를 내부자도 몰라요. 맞아요. 그게 제가 탐방을 가보면 사실은 그 회사 관계자 중에도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오히려 이제 투자는 저희 같은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묻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요, 사실. 그냥 저희도 이제 작년에 그 내부자 매도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CFO께서 이제 매도를 하셨거든요. 전무님이 매도하셨는데 처음에 18,000원에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팔아도 되냐고. 내가 팔지 말라 그랬거든. 좀 더 갖고 와십시오. 지금 좀 너무 좀 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만 나중에 결국 그때 한 24,000원인가 파셨어요. 지금 6만 원 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8만 원도 가고 있었잖아요. 재무 담당도 모른다니까. 자기 회사 주가를. 근데 그분은 사실 판 거는 저기 아파트 막대금 내려고 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미 없다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럼 IRA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2차전지 섹터가 사실 많이 오른 거는 분명히 IRA 법안에 따른 혜택도 분명히 컸을 텐데 사실 IRA 법안이 이제 영원한 것도 아닐 거고 IRA 법안이 이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랑 이게 이제 바뀌었을 때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마 그 2030년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 기한 2030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2030년까지 들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늘 무너질까 봐 어떻게 길은 걸어 다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나는 진짜 야 이렇게 답변할 생각을 못한. 나는 이렇게 물으면 되게 정직한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답변이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 그래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이게 그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이게 유학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싫은데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하버드 케네디 대학원 나오셨죠. 네, 어쨌거나 이제 정책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제관계 간의 그런 이 흐름도 제가 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더 잘 알 거예요. 미국에서의 지금 반중 정서는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거는 사실 민주, 공화 양쪽 지지자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그냥 뭐 일개 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패권 도전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이게 좌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 때 했던 뭐 그런 관세 장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결국 기술적인 그 해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 기업으로 치자면. 그래서 기술적인 첨단 산업에서 이제 그 기술적인 격차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배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배터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자꾸 뭐 중국 업체들이 침투할 수 있다는 등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차이나 2차전지 ETF 팔아야 되니까 뭐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싹 잡아갖고 다 감옥 쳐넣어야 돼. 뭐 어쨌거나 그 사람들 액면 그대로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진짜 무식한 거죠. 그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쭉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정석적으로 답변하다가 감옥이 이게 아니야. 얘들이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야.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든 이게 이제 앞다리를 잡아갖고 이제 중국 ETF를 하나 더 팔아보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낸 이제 가짜 프로파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사실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간 낭비고 좀 이제 현타가 오더라고 내가 막 대답하다가. 그래서 일절 대답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8종목 사라. 그럼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던데 사람들이 이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부분도 여전히 있을 텐데 안 된다고 감옥 간다고 이거 질문까지 들어오시죠. 아예 질문하지 마요. 그거 뻔하잖아요. 보조금을 끊으면 차가 팔리겠냐. 그렇죠. 맨날
나오는 얘기가 맨날 여의도에서 만들어내는 그 맨날 쓰는 그 레파토리잖아요. 이제 소장님이 답변은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거나 아직 정석적인 답변을 좀 해야 될 텐데. 네네. 그게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투자라 그러면 물론 우리는 이제 개별 기업도 결국 궁극적으로 개별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기업도 알아야 되지만 결국 큰 판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예요. 제가 유럽 갔을 때 이게 이제 이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되는데 그때 빌 클린턴이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전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엘고어에서 왔고 엘고어가 그래서 책 쓰고 불편한 짓이라는 책 쓰고 다큐 영화 찍어서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맞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이 흐름 속에서 이게 전기차를 안 쓴다? 이거는 빠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그 속도를 빨리 초기에 촉진하고 시장을 빨리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주죠. 근데 그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면은 이미 전기차가 충분히 보급되고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 그런 전기차 모델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 전기차가 아직 그래도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지 않냐 이런 이야기부터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총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비용을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훨씬 싸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는 기름값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엔진부부터 해서 그 부품수가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는 엔진하고 그 구동장치에 연결되는 부품수만 몇천 개가 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 딱 17개예요. 고장이 나겠냐고. 그러면 그 수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배터리 뭐 저도 지금 전기차 타시면 휘발유 기름값 넣는 거에 한 달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10%, 20%? 택시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10분의 1 정도부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웬만큼 좀 비싸게 산다고 해도 나중에 타다 보면은 10년을 탄다 그러면 싸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런 계산을 못하고 있으면 바보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가격은 나중에 가면은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충분히 되고 등등 하면은 점점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경쟁력 있는 모델하고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정부가 보조금 주고 뭐 이거 상관없이 소비자 선택이 여기서 한다고. 이게 이런 질문들이 다 트집 잡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 사실 이제 그 유럽 쪽에 지금 이제 그 연구 기관들을 보면은 이제 TCO라고 그래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전기차가 더 싸요. 내연기관차보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요. 자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도 싼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싸지겠냐고.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만 때려치우고 그냥 삼성전자 사. 미차에 사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 자꾸. 자, 시청자분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야구 투자TV님께서 최근 땡땡 채널에서 2030년에 양극재 시장이 100조 정도로 시장이 생각보다 쓸데없어 하지 말고 그 채널에서 한 달 전에 추천해 준 종목이 뭔지 압니까? 대주전자재료하고 LNF를 추천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놈 말 못 들을 거 있습니까? 그럼 이제 그래도 요거에 대한 답변은 궁금했어요. 2030년 기준 양극재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양극재 늘 얘기해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4,500조 정도 추정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지금은 뭐 5조니까 70조? 그 정도 되겠네. 예, 그 정도 되겠네. 하여튼 그 정도 될 거고요. 2030년 가면 한 최소 제가 볼 땐 4,500조 시장 됩니다. 그냥 그거를 보고 이제 막 고민하지 말고 그 사람 채널 보면은 그동안 쭉 추천했던 종목도 있거든요. 보면 과간입니다. 과간. 많이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해지냐면 이게 지금 우리 배터리 3사가 확보한 물량이 올해 정도 가면 수주장과 거의 1,000조 원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양극재가 대략 한 45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수주장과가 여러 해에 걸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수주장고 물량들은 이제 뭐 2028년 뭐 2030년 물량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2026년, 27년 물량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북미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2026년까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2030년, 2032년
이쪽으로 갈수록 시장이 훨씬 더 이렇게 확 올라가요, 확. 답변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니까. 그 진지하게 또 알아듣지도 못해, 어차피. 그래서 양극재 100조 원 이야기는 제가 봤는데 흥망한 가수 추정입니다. 그럼 이제 요 질문은 선대위 소장님한테 시청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순민님께서 장비주 중에서 윤성 FNC를 보유하고 수익 중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배터리나 양극재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저도 이제 뭐 소재를 중심으로 투자하고요. 뭐 제 포트에서도 소재가 한 거의 75% 이상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중 있게 투자하는 장비주가 이제 윤성 FNC하고 그다음에 DNT인데, 윤성 FNC는 저는 한 최소 2, 3년은 들고 가볼 생각이고요. 거의 비중 안 줄이고. 왜 이렇게 판단하냐 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믹싱 시스템 크기를 5분의 1 사이즈로 줄일 수 있는 연속식 믹싱 시스템, 이게 도입되기 시작하면 이건 게임 끝이다, 이거. 그냥 전 세계로 싹쓸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적어도 전극 공정의 믹싱 시스템, 그러니까 믹싱 공정 분야에서는 ASML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윤성 FNC는 뭐 15% 가까운 장비 마진이 나오는데, 연속식 믹싱 시스템 가면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올해 SK-on에 이미 파일럿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파일럿 라인에 들어가고 나서 2년 정도 전개되고 난 다음에 양산 라인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양산 라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장비가 그냥 뭐 요 장비 쓰든 이 장비 쓰든이 아니라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 캐파 규모를 확 줄이거든요. 예, 이 장비를 씀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투자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확. 예. 공장 전체, 우리가 뭐 장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공장 부지가 줄어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지어야 되는데 높이도 줄여도 되고, 공간도, 그러니까 건축 비용도 줄고, 그 다음에 높으니까 운영 관리 인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세이브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이거 되면 게임 체인저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저는 그래서 윤성 FNC는 거의 소재처럼 한 최소 3, 4년 들고 가볼 생각이고, 물론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하겠죠. 그래서 연속식 믹싱 시스템이 만약 지금 기대한 식으로 만약 시장을 접근한다, 왜 팔아요? 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윤성 FNC가 별로 밸류가 안 비싸거든요. 내년에 제가 볼 때 영업이익이 최소 한 1200억 이 정도 나올 회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정도면은 글쎄요, 지금 뭐 영업이익 멀티플로 따졌을 때 내년 추정 영업이익 멀티플로 봤을 때 지금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10배도 안 될걸요, 아마? 진짜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런데 연속식 믹싱 시스템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볼 때 최소 4, 5배 오르죠. 그 다음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왜 팝니까? 저는 안 팝니다. 소장님 답변에서 이제 질문 좀 이어서 이사님한테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산업 성장하고 있고 공장도 깔리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2차전지 관련 장비주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잘 몰라요. 예, 잘 몰라요.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봐야 되는 잘 거죠. 모릅니다. 내가 답변 시크하고 나면 옆에서 이러니까 나 힘 빠진다고. 진짜. 근데 저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 좀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 게, 소장님이 이제 본인 채널에서 주로 많이 말씀하시고 다른 채널은 엄청 많이 이제 이사님처럼 많이 출연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님이 워낙 많은 채널 출연하시다 보니까 비슷한 점이 겹치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씩. 아니, 그거 진짜 잘 몰라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장비는 선대인 소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분이 제일 권위자십니다. 2차 전지 관련 장비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종목 외에는 또 다른 것도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PNT도 괜찮고 뭐 이제 하나기술도 괜찮고 한데요. 이제 저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윤성 FNC하고 DNT를 두 개 이제 장비주 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사실 윤성 FNC는 상장이 이제 지난해 9월인가 돼서 저도 조금 늦게 알았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되게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이 배터리 아시하고 저하고 이제 탑픽 배틀을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아시가 이제 에코프로를 했고, 저는 일부러 소재를 피해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가 불리한데, 소재를 피해서 장비를 고르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거니까 DNT를 제가 이제 그때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너무 이미 수익률 격차가 벌어져서 저는 이제 일단 타픽 배틀에서는 졌는데 졌다고 이미 인정해야 되는데 아씨 지금 와서 그냥 윤승 FNC로 바꾸면 그래도 조금 희망이 생길까? 자, 이사님에게 또 시청자 질문 드리면 K배터리님께서 이제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늘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여의도는 왜 그렇게 2차 전지에 공매도를 치는 걸까요? 이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자주. 여의도가 그러면 언제쯤 2차 전지에 우호적으로 돌아설까요? 여의도 전체가 2차 전지에 우호적일 때가 정말 가열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 치고 하는 거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예, 교만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여의도 롱숏펀드가 이제 그게 한 600조 돼요. 그 사모펀드가. 공펀드 3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롱숏펀드가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걔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리포트를 주문 생산할 수 있어요. 네. 주문 생산하고 증권 채널 이런 거를 활용해서 그거를 전파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뭐 기업 방문 갈 필요도 없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충 찍어갖고 자기들이 이제 매수한 거는 이제 각종 뭐 이런 정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띄우고 그다음에 자기들 공매도 친구는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돈을 벌다가 네. 그 교만이 극에 달해져 갖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종목에다가 지금 공매도를 쳤다가 지금 이제 털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뭐 계속해서 뭐 이쪽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배터리 씨가 뭐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 관해서도 좀 균열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요일 날 이제 그래서 항복선언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사실 보면 개인 투자자들 이제 2차 전지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배터리 실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생각하고 네, 네, 이제 반면에 공매도 치는 쪽은 이제 3%를 상징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이 지금 무너진 상태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전쟁은 끝났고 이 세키카하라 전투에서 이제 이 도코카 이에야스군이 이긴 거니까 넘어오겠죠. 계속 이제 투항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넘어와서 마지막 남은 이제 폐렴병조차 이렇게 2차 전지 다 좋다고 얘기하는 그때가 이제 고점이 되겠죠. 자, 2차 전지가 근데 뜨거우니까 사실 2차 전지 단어만 붙이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만 붙여도 오르는 기업도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2차 전지가 지금 좋다고 보시지만 모든 종목이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위험한 종목, 사지 않아야 되는 종목의 특징이나 그런 것 좀 위험성 알려주신다면. 배터리 8쪽만 사십시오. 그 외의 거는 나는 전혀 책임 안 집니다. 8종목은 책임지고? 몇 종목 책임 안 지죠. 큰일 날 뻔 책임질 뻔했네. 8종목도 내가 책임 안 지는데 그 외의 거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금양사도 내가 책임 안 지잖아요. 저희 금양사 책임 안 지는데 뭐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럼 뭐 지돈 벌자고 하는 건데 뭐 잘 되면은 지가 그냥 벌어서 지 입 싹 닦고 잘못되면 나한테 항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제 애초에 좀 그 방향성이 틀린 질문이니까요. 뭐 그런 얘기들 사실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무늬만 2차 전지 주식들에 이제 뛰어들어갔고 나중에 손해보는 사람들, 그런 이제 투자자들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없게끔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글러먹은 거고 되게 오만한 거예요, 사실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 버는 거는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이제 무늬만 2차 전지 붙여갖고 작전 작전 주식에 따라가서 작전 세력이 나오기 전에 내가 팔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다양하고 그거는 각자의 선택인데 성인들이 알아서 자기 주체적인 책임 하에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정부 관료가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불법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죠. 작전하는 사람은 불법인데. 아니, 작전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작전 불법이고. 세력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이제 잘 노려갖고, 개인이. 이제 작전하는데 올라타다가 중간에 내가 내리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돈 버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거는 당연히 불법이 아니죠. 그거를, 그 도덕적인 거를 갖고, 이제 금감원이 뭐 도덕 선생도 아닌데, 그렇게 뭐 옳다 그르다. 그거는 사실 보면 어떻게 이제 증권 쪽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 이제 금양이 작년에 이제 5,000원부터 해서 막 올라갈 때 저런 급등 주식 사면 안 된다. 저런 위험한 주식 사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은 이제 잘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이 저런 거 사서 함부로 물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사실 얘기한 거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주제 넘은 오버한 짓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얘기라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말 믿고 사실은 사서 크게 이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기도 하거든요. 그 날린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밸류에이션을 못 하니까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투자한다 그러면 2차 전지의 어떤 산업의 흐름, 그 섹터 안에서의 또 주요한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 안 하고 그냥 특정 종목을 자꾸 뭐 기동량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사실 그건 지속적인 투자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쪽에 재능이 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투입한 노력 대비해서 제일 성과가 잘 나온 게 주식 투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니 뭐 제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제대로 공부하면은 저는 분명히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좋게도 이 배터리 아시가 그래서 저는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무슨 금감원이 뭐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표창장 줘야 돼요. 예. 올 연말에 제가 받을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 연말에 제가 받을 생각입니다. 누가 주는 건 아직 대통령 표창장 받을 생각입니다. 생각이면 주는 거구나. 아니 그리고 뭐 하나 더 나면 나도 하나 껴주면 안 주면 좋은데. 내가 용산 앞에 가서 내가 들어올 거야 진짜. 진짜 이건 정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큰 산업이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라는 걸 알려준 공로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냥 진짜 조그만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희 회원들하고 노닥거리면서 그냥 회원들한테만 이거 좋으니까 하라 이랬던 사람이지만 이분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일깨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이분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세게 말하고 막 이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 좀 조마조마하고 괜히 나까지 심하려고 피곤하다 싶은데도 저 요즘 거의 세트 상품이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워낙 대의 측면에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사람은 그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대의가 맞으면 그 대의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 이사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너무 이제 대의 측면에서 너무나 이 명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2차 전지 섹터 그런데 이제 막 뜰 산업이고 잠재력이 큰 산업이고 뭐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찍어서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할 재료들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있고 박 이사님이 최근에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강의 2차 전지 그 섹터 강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세요. 사실 뭐 저희는 이제 판매를 안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전에 뭐 2차 전지 산업 밸류체인 분석한 영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제가 유료 강의에 약간 서머리 버전으로 해서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저희 선대인 TV에 남겨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공부하시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공부 같은 경우는 뭐 박 이사님 강의에서도 하지만 또 서재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냥 그나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고체 테마는 제가 어떤 기업을 방문해도 특히 전고체 기술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도 빠른 시일 안에 실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고체 테마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자꾸 부추기더라도 그거는 가다가 아마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삼가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도 이게 보통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 중에는 보면 향후 실적이 나와서 이걸 지금의 주가를 합리화하기에는 한 3,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3,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3, 4년이 지났어 그때 이제 지금 주가를 합리화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 사이에 업사이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수준에서도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뭐 향후 한 1년, 2년, 3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여전히 막 3배, 4배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뭘 굳이 이상한 종목들 찾아서 하냐고요. 그 사람들 심보에는 뭐가 있냐면
네, 빨리 뭔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찾아서 내가 대박을 쳐보겠다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필패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 나온 김에 이거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순영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는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별도의 무슨 상담 채널이니 뭐 리딩방 같은 거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종 사칭 채널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신고를 해도 계속 거듭거듭 생기는데 거기 또 그리고 속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속지 마시고요. 그렇게 속는 사람들은 저희가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박 이사님이나 저를 어떤 식의 사람으로 보고 있길래 그런 사칭하는 채널에 끌려 들어가서 그 단타 매매나 하고 있고 그 단타 매매 총알바지 하고 있냐고요.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저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사님, 뭐 이 질문 누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금양 IR 담당이시니까 가볍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수영님께서 어느 유튜브에 에코프로가 금양 인수 말이 나오던데.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네. IR 담당자도 금시초문이었다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는 선대인경제무소가 를 인수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네요. 시청자 의견 좀 질문 드려보면 올리브님께서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4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애플, 엔비디아 등 두 종목만 장투 중이고 한국 주식은 없고 월 180만 원 적금 놓고 있습니다. 적금 대신 한국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월 180만 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될지 직장인 투자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종목들을 좀 다 정리하고 내가 현금이 있다면 최대한 말해서 지금 한 번에 다 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온 거를 꾸준히 계속 매수하는 게 낫겠느냐 어떤 게 좀 그 직장인 분들 많은 분들한테 좀 나을까요? 둘 다 좋죠 뭐. 입만 당긴 대로 하십시오. 예, 뭐 적립식 들어가도 좋고 목돈 들어가도 좋고. 근데 이제 한 달에 만약에 180만 원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이제 이거 뭐 쪼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종목도 골라갖고 이제 또 사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180만 원이라도 8종목 나눠야 돼요. 그래서 좀 거리 다 되잖아요. 그래서 8개 나누시고 정 나누기 좀 거시기 하면 귀찮으시면 그 신한투자에서 이번에 나온 이제 그 솔 FN인가? 솔 해서 이제 그 2차전지 소부장 ETF 그거 나왔던데 그게 구성 종목이 좋더라고요. 그거 이제 배터리 8종목하고 거의 좀 흡수하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해서 장기 좀 이렇게 투자하는 형도 적립식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분할 매수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분할 매수하는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정 올 때 요즘 같은 때 조정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서진영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선대인 소장님도 지금 이제 분할 매수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의 눈높이 안 맞추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하면 요렇게 해서 이제 좀 계획을 짜갖고 분할 매수하는데 이 지금 거의 초심자들이라 갖고 주식 한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라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못 한다니까. 그냥 한 방에 사는 거 그 차이다. 그 선대인 TV에 관련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종목 수는 뭐 8종목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도 괜찮고요. 저는 보통 한 6, 7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왜 6, 7종목이냐 하면 일단 종목 백화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산 투자라고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는 리스크도 분산하지만 사실 수익도 분산하거든요. 의미 있는 사실은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2차전지 섹터에 똘똘한 종목들 골라 이제 담으시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담지 말고 가능하면 6, 7종목 정도를 조금 줄이시면 약간 집중 경향도 생기면서 그래서 똘똘한 종목들 골라 담았을 때 그게 이제 뭐 시차들은 조금씩 있겠지만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몇 배씩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분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죠. 근데 5개든 8개든 이제 2차 전지 종목에만 투자하면 너무 한 섹터에만 집중 투자해서 그 섹터가 조금 시청할 때 위험하다면서 다른 섹터도 조금 이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혹시 그럼 2차 전지 외에 한두 개 섹터 정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두 분께서는 여전히 아니다 2차 전지 안에서만 좀 하자. 어느 쪽으로 좀 해야 될까요? 박 이사님은 저는 2차전지 100%입니다. 100%죠. 100%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멘탈이 견딜 수 있으면 2차전지 100%도 괜찮다. 워낙 이제 뭐 확고한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거나 우리 연구소 회원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2차전지가 잘 올라줄 때는 좋은데 또 막 조정받고 이럴 때는 쉽게 멘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멘탈에 따라서 다른데 멘탈이 나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했고 나는 뭐 워낙 스트롱한 그 어떤 신뢰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 가도 되죠. 예, 그렇게 간다고 해서 문제될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거 감당 충분히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다른 섹터도 약간 섞을 수 있는데, 섹터를 쓴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예, 2차전지 종목만큼 좋은 종목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담으시라.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잘 눈에 안 띌 거다. 그러다 보니 나도 뭐, 꼭 2차전지 섹터에 완전히 초집중할 생각은 없는데 포트의 85% 이상이 늘 2차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군 수익의 거의 한 80, 90%가 2차전지 섹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종목들 계속 탐방해보고 해도 2차전지 섹터에서 늘 탑픽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2차전지만 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업종에서 다 잘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업종, 다양한 주식들하고 2차전지 쪽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상호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지금은 2차전지로 가는 게 무조건 맞고요. 나중에 2차전지가 이제 앞으로 올해 증시를 주도를 해갖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2배, 3배 오르고 나머지 주식은 또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이제 뭐 반토막 나고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2차전지 좀 줄이고 나머지 좀 소외된 업종으로 좀 갈아타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전지 100%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건 뭐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걸 텐데 관련된 건 결국 이제 신재생도 있는데 그럼 태양광과 풍력 수소 이런 쪽 기업에서 찾아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저는 풍력 쪽은 뭐 상당히 시장이 많이 커지고 그쪽에서도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소 쪽은 사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시기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태양광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이 이제 대표적인데 2차전지 섹터하고 비교해보면 2차전지 섹터가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좀 투자할 마음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사실. 예. 근데 2차전지 섹터만 투자하기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뭔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저는 풍력이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2차전지 섹터가 훨씬 성장성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야기 또 곁들여서 드릴게요. 아니 에코프로 BM을 네, 뭐 홀드에서 리듀스로 막 줄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퍼 뭐 30 몇 배인데 지금 CS윈드라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보다 성장성이 뒤떨어지는데 CS윈드는 목표 주가의 수준이 40, 한 5배 이렇거든요. 퍼. 예, PR이. 예. 네. 그 모순을 도대체 자기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리포트를 계속 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추정 실적 퍼 30 몇 배인 회사는 그 사실 20 몇 배 수준에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홀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퍼 30 몇 배인 수준에서 지금 줄이라고 팔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에코프로비엠보다 생후의 성장 속도가 뭐 상당히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CS윈드는 아니 보통은 성장 속도가 빠른 게 퍼에 프리미엄이 더 붙잖아요. 근데 오히려 CS윈드에 프리미엄을 주듯이 퍼 50배 수준의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그걸 사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무슨 리포트를 그따위로 쓰냐고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좀 부끄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애널리스트가 비슷한 어떤 섹터나 또는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뭔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매기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시기잖아요, 이게. 아까 수소 얘기 저도 한 말씀만. 예. 제가 수소는 당장 팔아라고 말씀드리는데 딴 이유가 아니고 수소는 우리가 1등이 아니에요. 유럽 1등입니다. 우리는 많이 뒤쳐져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수소는 당장 파십시오. 특히 유로스 같이 상폐된 주식부터 포함해갖고 상하프론테크, 뭐 일진 하이슬로스 이런 거 그거 싹 다 파십시오. 그거 다 추천하는 건데. 수소 쪽으로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서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시청자 질문 네카온님께서 최근 탄산 리튬 가격이 마이너스 48%, 수산 리튬 가격이 마이너스 43% 하락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리튬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는데 리튬 가격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산화 리튬 생산에 진입하면 값은 떨어지고 이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주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수산화 리튬 공급이 증가하는 건요. 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그냥 제 의견이 아니고요. 뭐 유수의 하여튼 뭐 시장 조사 기관들 전망치를 네. 보면 일단 리튬 가격이 지금 수준이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요. 탄산 리튬이든 수산화 리튬이든 네. 그 중에서도 탄산 리튬은 주로 이제 중국이 만드는 LFP 배터리에 주로 들어가고 주로 이제 ESS용이나 LFP 배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탄산 리튬 수요는 앞으로 크게 안 증가합니다. 근데 수산화 리튬 수요는 상당히 이제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특히 그 한국의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들이 이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은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받은 가격에서 1, 2년 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좀 틀립니다. 네,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늘 수요와 공급은 이렇게 뭐 맞기도 하고 미스매치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지금은 그 수요가 훨씬 가파르게 생기기 때문에 공급이 웬만큼 돼도 예, 그렇게 뭐 리튬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기 어렵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리튬 가격이 다시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칠레 뭐 리튬 국유화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강물 국유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강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강물 공급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수요는 이게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 그 리튬 수요는 뭐 뻔하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자꾸 지금 이야기하는 그 리튬 가격은 지금까지는 뭐 탄산 리튬이든 수산화 리튬이든 그걸 잡고 있는 게 중국 업체들이었고 그게 한 65% 70% 이렇게 이제 생산하고 가공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았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갈라져요. 이걸 왜 자꾸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하고 이제 중국 외 시장으로 이제 이 배터리가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강물도 갈라지거든요. 강물 시장도. 네. 가격이 달리 형성돼요. 이미 그게 에코프로비엠 요번에 에코프로 그룹 IR 한 걸 보면 거기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뭐 중국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하고 이게 가격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도 이미 이게 수산화 리튬 쪽 수요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탄산 리튬은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거나 조정받아도 수산화 리튬은 오히려 가격이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반등하는 조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튬 가격이 그냥 중국 중심의 그 가격으로 이제 굳어지는 게 아니고 중국 내 리튬 가격하고 중국 외 시장의 가격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의 가격 차가 많이 날수록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죠. 그 남미산 리튬하고 북미산 리튬, 중국산 리튬이 가격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그걸 차이를 아이, 양극재 팔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양극재 팔아야 된다고 딱 이제 공매도 쳐놓은 애들이 양극재 팔아야 된다라고 딱 이제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막 이것저것 갖고 와서 막 얘기하는데 열심히 설명하면 난 왜 그걸 열심히 설명하냐고요. 야 가서 삼성전자나 사라 그러면 되지. 아이씨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 소장님 말씀하신 그 리튬 규기화로 인해서 발생할 위험도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이제 남미 쪽 리튬 국유화 이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아르헨티나 주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가의 이제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요. 잘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외교적인 노력해야 되고 아프리카 쪽 리튬을 찾아야 되고요. 저희 금융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고 이제 광산에 DRC 콩고 쪽 리튬 광산 개발을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쪽에 또 리튬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인도, 아프가니스탄 저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란. 이제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일대에 리튬이 더 있습니다.
그 저희가 찾아서 갖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저거는 상당히 좀 진척이 된 듯한 암시하는 의지 표명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박순영 이사님과 선대 소장님께서 타 채널에 이제 함께 콜라보로 나온 이제 최초의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다 해도 연초 대비하면 되게 가파르게 오른 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뭐 일종의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막 나 이거 주식 투자해서 뭐 먹겠다 이런 욕심은 상대적으로 좀 버리시고 이제는 진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최소 2,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그래도 2차 전지 섹터만큼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섹터는 저는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확고하고 자꾸 시장에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옵니다. 무슨 뭐 중국도 북미에 진출할 수 있다. 또 뭐 중국 전기차가 뭐 해외에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LFP 배터리. 한국도 LFP 배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국 배터리, 중국 양극재 많이 이제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그 쓸데없는 노이즈고 진짜 헛소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걸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자로 마침 그 기사들이 2개가 나온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온갖 노이즈 이런 거 다 쓸데없고요. 네. 오늘 나온 중요한 2개의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것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 제목이 미국 전기차 IRA 보조금 싹쓸이 해도 22개 중 17개 K 배터리. 아니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그 IRA 보조금 뭐 미국 전기차들이 다 해도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22개 중에 17개가 K 배터리라고요. 근데 앞으로 후속 이제 뭐 여기 이제 보조금 대상이 되는 그런 차량들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부분도 K 배터리가 들어간다고요. 북미 시장은 거의 우리가 적어도 한동안은 석권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걸 뭐 중국이 우회적으로 들어간다. 우회적으로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뭐 들어가서 얼마나 침투하겠냐고요. 아니 20% 30%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걸 뭐 한국이 언제부터 뭐 미국 시장을 100%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70, 80% 먹는데 그게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한국이 대부분 누릴 거고 유럽의 상당 부분 한국이 누릴 거고 그걸 믿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진짜 한국에 이렇게 막 삼성증권이든 유진투자증권이든 한국투자증권이든 이렇게 계속 K배터리 그 가능성을 자꾸 폄하하고 제대로 평가 안 해주는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그 골드만삭스라고 어쨌거나 뭐 글로벌 투자은행 가운데 가장 이제 탑인 그 회사가 리포트 나온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골드만삭스 2030년까지 K배터리 수출 연평균 33% 성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 조금 가수하게 추정한 거예요. 근데 한 해에 산업 자체가 연평균 33% 성장하는 게 이런 산업이 잘 있을까요? 네, 33%를 그 2년만 성장해도 거의 더블 가까운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도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성장 궤도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저성장을 저지하고 어떤 성장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산업이 지금 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어떻게 추정했냐 하면 향후 5년간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을 연 0.3% 끌어올릴 것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렇게 외국계 그 리포트가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네. 하는데 왜 한국의 그 유수의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대도 안 하게 무슨 중국이 없는 퍽하면 중국이 없는 같은 거 들이밀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그냥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그렇게 끌어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진짜 어느 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니네들이 골드만삭스보다 더 잘하냐고 지금 솔직히. 골드만삭스만큼만 쓰라고. 이거 자꾸 진짜 박순영 이사 합법을 제가 들어가는데. 역시 닮아간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순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 터진다. 얘기하다 속 터진다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속 터져서 이런 합법이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이게 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순간 자리 바뀌어서 앉은 아니, 말하다 보면 진짜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정말로. 네.
답답하죠, 진짜. 네. 그래서 하여튼 속지 말고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중장기적으로 믿고 가십시오. 네.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의견, 이제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쭉 진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해갖고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잘못된 의견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사법 조치하는. 아, 갈수록 세진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법 조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각도로 강구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사심을 갖고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의 제일 좀 높은 뭐 회장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제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사법 처리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분들이 이제 다 감옥에 가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좀 쓸데없는 이제 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이제 논란들은 이제 사라지지 않겠나 이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가 한번 바꿔갖고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아, 이분 무섭다, 무서워. 쟤들은 내 감옥 보려고 그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래 했던 애들이 역으로 감옥 가야 되는 거지. 세상사 이치가 다 그런 거지. 칼을 뺐으면은 목을 쳐가지고 날려야지. 칼을 빼갖고 찔렀는데 지금 들어가다 만 거 아닙니까? 그럼 칼 찌른 너는 목 날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 제가 요즘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 아저씨의 적이 아닌 게 내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의 상대편에 있지 않다. 적은 아니고 싶다. 네, 지금까지 중립지대 김작가TV였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순희 이사님, 선대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